그러니까 2차전지 섹터는 2030년까지는 계속 성장 산업이라고 일단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배터리 공장들이 대부분 2025년도에 캐파가 늘어난다는 것이고 2027년까지 계획들을 보면은 87% 점유율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압도적인 거죠. 사실상 중국 같은 경우는 미국에는 사실 다 막혀 있다 그럽니다. 중국을 대신해서 지금 들어가는 게 높고 진정한 전기차 시대는 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투자하신 분들은 적어도 그때까지는 투자할 생각으로 지금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하이투자증권 강북 더블리엠 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창환 영업부장입니다. 2025년도에는 배터리 매출이 메모리 시장을 넘는다는 이런 뉴스가 나왔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2차전지 시장은 메모리 사업을 넘어가는 그런 우리나라의 주력 사업이 될 것이고 이게 점점 격차가 커지겠죠. 그 메모리 사업은 어느 정도 성장이 더딘 상황이고 이거를 뛰어넘는 성장이 2025년부터인데 모든 그런 사이클이 2025년도에 배터리라든가 2차전지 성장의 급성장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유럽이 이제 2035년도에 내연기관 퇴출 이슈랑 그리고 미국이 2032년도에 신차 3분의 1을 전기차로 이제 바꾼다는 것이고 여기 신차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차를 다 바꾸기까지는 더 걸리겠지만 일단 신차 기준으로 62%까지 목표를 하고 있는데 2022년도 작년 기준으로 5.8%였고 현재는 10% 정도니까 2032년까지는 계속 성장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 IRA법 보조금이 2030년까지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2차전지 섹터는 2030년까지는 계속 성장 산업이라고 일단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 핵심은 중국을 배제한 미국 중심의 공급망을 구축하겠다. 이게 핵심입니다. 저걸 하기 위해서 2032년까지 전기차 구매 시 신차의 최대 7,500달러를 지급하고 중고차는 최대 4,000달러에 대한 세액 공제를 하겠다. 이 내용이고 요게 따라서 이제 원재료라든가 부품에 따라서 각각 이제 3,750달러씩 나눠서 최대 7,500달러 지급하는 내용들이 여기 내용이 있는 것이고요. 2025년까지는 최소 2차전지 쪽에 투자를 계속 지속하셔야 됩니다. 그때까지는 2025, 2026년까지는 해야 되는 이유가 요 그림에 다 담겨 있어요. LG 에너솔루션, SK온, 삼성 SDI 그 배터리 3사가 북미에서 짓고 있는 생산 공장 현황이고요. 짓고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미 가동된 것도 있습니다. 보면은 그 LG 에너지 솔루션이 총 8곳 그리고 SK온이 보시면 6곳이죠. 그리고 삼성 SDI가 최근에 추가돼서 저기 3곳이에요. 그래서 총 17곳인데 요 캐파를 다 더해보니까 615.5GWh입니다. 연도를 잘 보시면 2025년도 가동이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배터리 공장들이 대부분 2025년도에 캐파가 늘어난다는 것이고 요게 지금 총 615.5GWh인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 현재 파나소닉 생산 캐파가 50GWh이고 그리고 올해 미국 네바다주와 그 캔자스 배터리 공장이 완공되면은 총 80GWh 까지 확장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25년 주로 가동되니까 뭐 좀 봐서 2027년까지 계획들을 보면은 615.5니까 87% 점유율이에요. 그리고 파나소닉이 13% 점유율이 되니까 이건 압도적인 거죠. 2025년도에는 그 전기차 산업이 급성장하는 게 모든 이제 공장 그 증서 일정에 나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중국에서 뭐 고션이라든가 고션을 사실 뭐 폭스바겐 대주주니까 이거를 이제 중국 기업을 보냐 마냐의 이슈 좀 있고 그리고 EV 에너지 같은 경우는 지금 10%니까 상당히 적을 것 같고요. 그래서 중국이 어떤 우회해서 하더라도 오늘 그 LG 에너지 솔루션 쪽 관계자한테 들은 얘기는 사실상 중국 같은 경우는 미국에는 사실 다 막혀 있다 그럽니다. 그 IRA법 때문에 거의 사실상 진출 자체가 막혀 있기 때문에 2025년도에 LG 에너지 솔루션의 매출은 급성장하는 게 그냥 확실하다 예정되어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2025년까지 생산 캐파를 540GWh씩 목표로 하고 있고 그리고 SK온도 최소 220GWh씩 생산 능력을 갖출 계획인데 생산 캐파는 이제 국내 배터리 3사가 더 많아질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 보시면은 이게 이제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의 신차 출시 일정인데 2024년에서 2026년도에 출시가 많습니다. 그때 전기차 좋은 게 나올 것이고 지금 전기차가 조금 좋은 차들이 많이 없거든요. 사실은 뭐 테슬라 정도 아니면 이제 올해 하반기에 나오는 GM의 얼티엄 셀즈에서 나오는 그런 전기차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앞으로 2, 3년 후면은 훨씬 싸고 또 좋은 전기차들이 쏟아진다는 거죠. 진정한 전기차 시대는 2025년도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투자하신 분들은 적어도 그때까지는 투자할 생각으로 지금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방송에서 많이 얘기했듯이 아무거나 사면 안 되고요. 항상 이제 값에 위치해 있는 기업들을 사는데 그런 기업들이 사실 더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정 구간에 들어간 것이고 그런 조정이 들어왔더라도 이런 이제 그 고성장하는 산업은 이게 하락 추세로 가지 않거든요. 조정은 심하게 올 수 있어요. 왜 투자하는지에 대한 공부, 어떤 기업에 투자했을 때 우리가 장기 투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면은 대부분 가장 얘기하는 게 이제 광물 쪽, 리튬 쪽이 가장 중요한 산업이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수직 계열화가 된 기업들, 뭐 에코그룹주라든가 포스코그룹주가 이제 대표적인 것이고요. 그 이후에
이제 관련된 밸류체인 갖고 있는 양극재 기업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배터리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장비주들도 성장세가 있어서, 근데 장비주는 한 2025년도에는 실적 피크아웃 우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장비주들은 이제 소재주보다는 길게 보지 마시고 앞으로 한 2년 정도는 더 투자하시는 정도로 보시고, 소재주는 2025년도에 단기 고점이 한번 나올 수는 있다라고 보는데 그 이유가 요겁니다. 미국의 전기차 침투율이 50% 달성할 때까지 투자해야 한다라고 많이들 들으셨을 거예요. 전기차 침투율이 50%가 되는 좀 시점이 한 27년도 아니면 28년도 정도 요쯤 될 거 보거든요. 투자는 계속 그렇게까지 가야 되는데 주가는 한 2025년도 2026쯤에는 피크가 나오지 않겠냐, 주가로서는. 그리고 이제 지금 리튬이 되게 핵심이에요. 전기차에서는 리튬 확보전들이 꾸준히 들어갔고, 그리고 리튬 관련 종목들이 올해 연초 대비해가지고 5배, 6배, 뭐 10배 이렇게 올라간 종목들 많거든요. 미국의 뭐 엘버말부터 이벤트, 또 올캠 등등 그런 기업들이. 그런데 리튬 같은 경우에는 공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마진 높을 수밖에 없어요. 영업이익률이 또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이게 그 밸류 체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리튬 생산 공급망 쪽에서 보시면 저 앞단에 저 수산화 리튬, 요거를 지금 누가 생산하느냐, 잡느냐, 우리 싸움이 있고요. 탄산 리튬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LFP 배터리 들어가지만은 수산화 리튬 같은 경우에 3원계, 다원계 배터리에 들어가는 그 리튬이다 보니까 수산화 리튬의 중요성이 많이 올라졌고, 최근에는 이제 그 탄산 리튬 가격이 이제 중국의 배터리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리튬 가격이 전체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관련 양극재 기업들이 이제 판가가 좀 떨어져서 조정을 받고 있는 구간이고, 지금 그 탄산 리튬 가격이 거의 원가 수준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은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올해 4분기에 전기차 기업들이 성수기거든요. 그때 돼서 또 반등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리튬 기업들 마진 표시하는 건데, 작년에 평균 글로벌 리튬 기업들이 57% EBITDA 마진이 나왔고 올해는 55% 예상을 하는데, 리벤트라고 표시한 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보통 이제 리벤트 같은 경우에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게 캐파가 1만 톤 정도 되고, 그리고 엘버말이 0.5만 톤 정도 되는데,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미국 최대 리튬 프로젝트 니오라이트 리지를 운영하는 아이오니아와 탄산 리튬 공급 계약 3년짜리 맺었거든요. 아이오니아를 어디서 들어볼 거냐면, 오늘 미국의 최대 리튬 매장지 발견됐다. 뭐 1940 몇 조인가 43조인가 되는 리튬 매장지를 발견했다고 돼 있거든요. 거기에 프로젝트 참여한 업체가 바로 저 아이오니아입니다. 리튬 프로젝트에 잘 진행돼서 생산이 된다 그러면 2026년부터 양산에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은 지금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 작년에 영업이익률이 35%였고 올해 1분기 때 29%인가 그렇고 2분기 때 26% 정도 나왔거든요. 탄산 리튬을 컨버전하는 일을 해요. 싼 탄산 리튬을 가져다가 수산 리튬 바꿔서 비싸게 파는, 그러면서 영업이익이 높고 매출이 작년에 10배 올라가고 뭐 그러는데, 마진이 높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아이오니아에서 싼 탄산 리튬을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네바다 리튬 프로젝트는요, 잘 되면은 에코프로랑 SK 오듐한테는 상당한 호재입니다. 리튬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고,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입장에서는 싼 탄산 리튬을 미국에서 직접 공급 계속 받는 거죠. 그리고 그 얼마 전에 이제 퀘벡주에서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 수산 리튬 공장 한다고 그 뉴스가 나왔거든요. 그게 이런 거랑 다 연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리튬을 받아서 퀘벡에서 생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아이레법을 다 적용받고 싸게 탄산 리튬을 공급받아가지고 그 컨버전해서 수산 리튬을 비싸게 팔기 때문에 현재 높은 영업이익률이 앞으로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이거는 굉장히 호재입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 아무도 요거에 대해서 해석을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오면서 기사를 오늘 바빠서 못 보다가 오면서 봤어요. 오면서 봤는데 그걸 딱 보고 나서 요게 생각이 났습니다. 요 연관성이. 그래서 이렇게 생각이 나서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요 리튬 사업이 마진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다. 요거는 많이들 아시는 내용인데요. 그냥 간단히 설명하면 포스코홀딩스의 2차전지 소재 밸류 체인 내용이고요. 앞에 이제 그 광산, 리튬이라는 광산, 니켈, 흑연, 이거를 이제 그 원료를 가공해서 다시 이제 정제해가지고 최종 그 양극재까지 공급해서 배터리까지 넘어가는 그런 이제 밸류 체인들이 나와 있고요. 중요한 건 이제 포스코 그룹이 이번에 이제 밸류데이 하면서 기존에 이제 사업 목표치를 변화를 했고요. 매출은 이제 2030년까지 60조 발표를 했는데, 이게 양극재 100만 톤, 그리고 리튬 42만 3천 톤 이런 내용이 들어갔다는 것이고, 많이들 궁금하시게 에코프로가 이제 지금 100만 원 깨지고 90만 원도 오늘 좀 깨졌는데, 그 포스코홀딩스에 대해서 이제 기대가 많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요 리튬 때문이죠. 리튬 아까 보신 것처럼 마진이 높기 때문이고, 광양의 수산화 리튬, 광산 리튬 같은 경우는 그 에비타 마진이 한 5에서 60% 정도, 그리고 여모 리튬 같은 경우가 대략 한 80에서 90% 정도인데, 이거 내년 2월에 준공, 1차 준공 되고요. 점토 리튬이라고 해가지고 비전통 방식으로 이제 리튬을 조달하는데, 요거를 최초로 포스코홀딩스가 상업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진이 한 40% 나와서 리튬 사업이 마진이 굉장히 좋은데, 그 리튬 가격에 따라서 마진율은 비슷하더라도 같더라도 매출이 달라지기 때문에 볼륨이 달라지거든요. 포스코홀딩스의 리튬 사업 가치는 향후에 이제 리튬 가격이 얼마냐가 중요한데, 올해 1분기
우리 때 실적 발표할 때는 한 40에서 50달러 정도 키로당 그 정도로 얘기를 했었는데 실적 가이던스를 제시를 할 때는 30달러 정도로 좀 제시를 일단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좀 제시를 했고요. 그래도 한 40달러 정도는 좀 향후에는 유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 기대하시는 분들이 포스코홀딩스는 꼭 담아야겠다는 생각들을 많이 계셔서 사실은 에코프로가 좀 빠지는 이유도 에코프로 좀 팔아가지고 포스코홀딩스를 좀 사시려고 하시는 그런 분들 좀 계세요. 그런 이유도 일부 있겠다 말씀드리겠고 올해 어쨌든 리튬의 상업화의 원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9월 달에는 폐배터리를 통한 탄산 리튬이 생산이 되고 그 10월 달부터는 광산 리튬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년에 염호 리튬 가서 이런 것들이 이제 준공대로 일정대로 되는지를 확인하고 그에 따라서 향후에 또 영업이익률이 제대로 나오는지가 확인이 되게 되면은 주가 퍼포먼스 상당히 괜찮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포스코홀딩스 얘기했으면 같은 부류에 봤을 때는 에코프로를 봐야 되는 게 이유가 이제 밸류체인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제 폐배터리를 재활용을 해서 그 리튬을 생산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블랙 파우더를 통해서 분리를 해가지고 광물을 추출을 하고 또 이제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탄산 리튬을 수산화 리튬을 컨버전을 하는 거죠. 에코프로 이제 저 GM이 되는데 옛날 거라서 그렇고 저거 에코프로 머티리얼입니다. 머티리얼을 통해서 이제 전구체 생산하고 에코프로 AP를 통해서 가스 생산하고 이제 에코프로 EM과 BM 쪽으로 해서 원료를 공급해서 양극재를 생산해서 배터리 업체로 가는 이런 그림인데 이런 밸류체인은 이제 그 에코프로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요 기업들이거든요. 해당 기업들. 상장된 회사가 에코프로 BM이고 그리고 저기 에코프로 HN 이2에서 인적 분할해서 상장이 됐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상장을 지금 준비하고 있죠. 뭐 한 시가총액 3조 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 이제 에코프로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를 산정하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CNG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좀 매출이 좀 급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저 폐배터리 회사거든요. 근데 매출이 좀 없다가 작년에 1,000억 정도 올라온 것들이 성장세가 좀 빠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이 있을 때 에코프로의 가치는 그 뭐 퍼라든가 영업이익 배수 뭐 이렇게 계산하시면 안 돼요. 보통 이제 사업 지주사기 때문에 본인의 사업과 그러니까 각 자회사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장과 비상장 자회사들의 지분에 따른 지분율에 따른 사업 가치를 계산해야 되고요. 에코프로 BM의 지분율에 따른 사업 가치,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 지분율에 따른 사업 가치, 또 이제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그 지분율이 이번에 유증했기 때문에 88% 줄었는데 2027년까지 수산화 리튬 캐파가 82,000톤인데 여기에 대한 사업 가치인데 요게 지금 포함되지 않은 게 뭐냐면 지금 그 에코프로가 최근에 IR을 하면서 좀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뭐냐면 전광 사업 같은 업스트림 사업도 직접 하겠다 그랬거든요. 광물 사업을 직접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켈 같은 경우에는 인도네시아에서 이미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리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하는 업체로 협력을 하겠다 하는데 저는 그게 아까 호주 아이오니아 같아요. 그게 왜냐면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 아이오니아로부터 탄산 리튬 공급 계약을 맺었고 그러니까 네바다 프로젝트에 하게 되면은 그거 추가 계약 가능성이 있거든요. 아마 그거를 염두에 둔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추출해보는 것이고 에코프로 HN 지분율 31%에 대한 사업 가치 더하고 에코프로 AP, 에코프로 CNG까지 지분에 따른 사업 가치를 다 더해서 여기에 따른 합산이 에코프로의 가치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제가 오늘은 시간 관계에서 이걸 다 밸류 계산을 하지는 않는데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된다는 툴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영업이익률 자체가 합치면 에코프로가 월등히 높아요. 그래서 에코프로 BM보다는 전 개인적으로는 에코프로가 에코프로 BM보다 시가총액이 더 높아야 된다라고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포스코피챔도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양극재 기업이죠. 포스코피챔 2030년까지 100만 톤 늘릴 계획이라 했고 현재 10만 5천 톤입니다 올해. 그러면은 2030년까지 100만 톤이면 거의 뭐 10배 가까이 되죠. 9배 정도 되죠. 그러면 실적이 9배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이 기업이 2030년까지. 주가 가는 게 맞죠. 안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매출이 이제 43조에 영업이익 3조 4천억. 그리고 이제 양극재 캐파가 이제 100만 톤, 음극재가 37만 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게 이제 양극재 100만 톤 같은 경우에는 15만 톤이 LFP 배터리 같은 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포스코피챔이 이제 그 영업이익 그 매출 43조에 그 영업이익 3조 4천억 목표를 제시를 했고 저게 계산해 보면 영업이익 7.9%거든요. 그런데 연간으로 포스코피챔 보면 영업이익률 5에서 6% 정도예요. 그러면 그거보다 거의 2% 정도 목표 그 영업이익률 높게 제시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양극재 기업은 향후에는 규모 경제 달성될수록 캐파가 커질수록 영업이익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럼 양극재 기업은 전체적으로 캐파가 올라가니까 전체적으로 지금의 영업이익률보다는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게 이제 포스코피챔의 그 실적 목표치 제시에 봤을 때는 그럴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저 목표치가 뭐 어떤 느낌이냐면은
보면은 작년에 포스코 퓨처 매출의 13배, 그리고 영업이익의 20.5배 큰 규모고요. 시가총액 100조를 달성하겠다 목표를 제시했어요. 그러면은 저 100조에다가 3조 4천억 나누면은 영업이익 베이스 POR이 29.41배입니다. 이걸 퍼로 하게 되면은 한 35배 정도 되겠죠. 그러면은 포스코 퓨처엠이 제시한 밸류에이션이 2030년도에 영업이익 베이스 29배를 제시한 거예요. 30배 정도 제시를 한 거, 요거를 좀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작년에 이제 그 에코프로가 또 밸류데이 때 요거 얘기한 거고요. 캐파 이제 2027년 타겟이 70만 톤에 여기 이제 60만 톤 판매를 하겠다, 이런 얘기고, 요게 어느 정도 이제 그 캐파가 그 확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저걸 하기 위해서 증설이나 이것들 뭐 해야겠지만은 수주 기반으로 이제 잡은 거기 때문에 뭐 저렇게 그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고, 정해진 미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70만 톤 캐파가 여기 그 프리미엄급 NCA, NCM, NCMX 이 부분만 포함이 된 거고요. 그 볼륨급의 코발트 프리 NXM은 포함되지 않은 거예요. 그 NXM 같은 경우는 코발트를 뺀 코발트 프리 그 양극재고, 이게 이제 2024년, 25년도 양산 목표고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그 엔트리급에는 5회로 리치 망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요거 같은 경우가 이제 그 니켈 함량을 줄이고요. 하이니켈 줄이고 망간 비중 올렸는데, 요게 이제 그 트리급에서는 주류로 될 것 같고, 요게 2025년도와 2026년도에 양세를 목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맨 밑에 보면은 소듐과 LFP 같은 경우에는 저거는 이제 개발 완료가 된 상태죠. 일정이 없는 이유도 그런 거고. 그래서 지금 보면은 프리미엄급과 중저가 라인까지 다 지금 양극재를 다 준비됐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보시면은 지금 광물과 양극재 종목도 위주로 얘기했는데, 그 양극재 쪽이 확실히 지금 그 미국 IRA법에 대한 수요가 명확히 나타나고 있거든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그 한국무역협회에서 발표한 자료인데, 미국 양극재 수출 금액이 그 18억 3,600만 달러로 해서 작년 대비해서 178% 정도 성장이 나왔고요. 이게 2021년만 해도 대미에 들어간 양극재 규모가 뭐 900만 달러밖에 안 됐는데, 이게 지금 1년 지나니까 지금은 거의 작년 1월 달에 6배 올랐고 지금 또 올라간 거예요. 확실히 그 미 IRA법에 따른 효과가 양극재는 확연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더 커진다는 거죠. 그리고 점유율도 굉장히 올라가고 있고, 지금 테슬라랑 하면서 파나소닉이 이제 170 배터리 때 수율이 안 나가지고 문제 생겨가지고, 그때 이제 LG 에너지솔루션이 거기 들어가게 됐고, 그러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기회를 잡았던 그런 사례인데, 그 배터리의 기술력 차이가 좀 있죠. 거기는 이제 테슬라에만 의존을 하는 그런 구조고, 그리고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세계 완성차 탑 10 안에서 9개 업체에다가 납품을 하고 있고, 기술력에서도 가장 염력도 오래됐고, 파우치형 배터리가 가장 기술력이 좀 좋은 배터리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요가 지금 뭐 다 가장 좀 많은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NCM 배터리가 지금 미국이나 유럽 쪽에 모자라다 보니까 지금 LFP 배터리가 채택이 좀 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 같은 경우도 좀 늘고 있고, 미국도 이제 수요가 많이 늘고 완성차 업체도 많이 쓰고 있는데, 그 테슬라라든가 폭스바겐, 벤츠 정도는 빼고는 국내 업체들이 많이 좀 새로 좀 들어가고 있거든요. GM이라든가 BMW 같은 경우도 삼성 SDI 통해서 이제 고가 라인 쪽에는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SK온 쪽을 통해서는 포드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GM 쪽은 아마 LG 엔솔을 통해서 LFMP 배터리가 좀 들어갈 거거든요. 그러면은 LFP 같은 경우도 국내 업체들이 특히 미국 쪽에서는 중국을 대신해서 지금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 테슬라도 지금 배터리 업체들한테 광물을 중국산 쓰지 말고 다른 나라 거 써라, 미국의 IRA법에 맞춰서 광물 집어넣으라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2000년에 투자해 보는 뷰는 미국에 집중해서 보셔야 돼요. 아까 제가 그림들을 좀 보여드렸지만은 미국 시장에서 50%만 넘어도 사실 독과점이라 볼 수 있는데, 한 80% 정도 이상의 점유율을 우리가 가질 수 있고, 자꾸만 뭐 일부 IRA법을 우회해서 들어간다는 노이즈가 있지만은 제 업계 물어보면은 쉽지 않다라고 하거든요. 특히 이제 그 고션이라든가 EV 에너지 같은 경우도 지분이 10%밖에 안 되는데, 그게 그렇게 끝까지 갈 수 있을지 몰라요. 왜냐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중국과 전구체 관련 사업들을 합작 법인을 많이 만드는데, 이게 미국이 이제 우려 집단 지정을 해가지고 그 문제를 삼게 되면은 그 지분을 다 인수하는 쪽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그런 사태에서도 이게 아직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어요. 뭐 우려 집단의 기준이 뭐 지분이 뭐 10%일지 20%일지 30%일지 모르기 때문에, CATL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포드한테 하는 것도 기술 이전 형태로 라이센스 받는 형태로 하기 때문에 합작법인이 아닌 거로 바뀌었고, 고시원 같은 경우는 최대주가 폭스바겐이니까 우린 중국 기업이 아니다, 이렇게 좀 포장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라서, 사실상
이렇게 중국은 미국 시장 진출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애초에 IRA법 목적 자체가 제가 아까 보여드렸듯이 중국을 공급망에서 배제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다. 대통령이 누가 돼도 트럼프 대통령이 돼도 일부 수정이 있겠지만은 중국을 더 견제하는 대통령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쉽지는 어렵다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제2의 삼성전자만 떠오른다. 이런 기업들은 포스콜딩스가 아마 그런 가능성이 좀 제일 높지 않을까. 코스피 쪽에서는. 그래서 그 리튬 사업이라든가 아까 2차 전지 쪽으로 밸류체인이 소재 쪽으로 완전 바뀌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철강에 대한 베이스를 갖고 있으면서 거기에 이제 2차 전지 소재가 없게 되면은 지금보다 주가 업사이드가 굉장히 상상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는 이제 탄소 배출을 줄이는 그런 철강도 중요하기 때문에 동사 갖고 있는 이 하이렉스 기술 같은 건 되게 중요하거든요. 철강 쪽에서의 밸류를 지금보다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어서 그런 두 가지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갖고서 2차 전지를 보신 분들은 저거는 계속 장기로 해야지, 내년에는 꼭 갖고 가야지, 지금도 사야지,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최근에 그래서 좀 덜 빠졌죠. 덜 빠졌는데 오늘 좀 빠졌지만은 포스코홀딩스는 2차 전지 투자 쪽에서 하실 분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쨌든 꼭 편입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늦지는 않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약간 투심이 꺾였잖아요. 보통 투심이 꺾게 되면은 기존에 이제 2025년도, 2026년까지 장기 투자를 하시겠다 마음 먹은 분들은 그래도 덜 흔들리는데 좀 공부가 좀 덜 됐거나 아니면 좀 내가 좀 지난번 고점에 좀 팔고 싶어 했었던 분들 저기 못 팔아서 막 후회하신 분들은 흔들려요 지금. 그리고 오늘 같은 날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만 빠지는 게 아니라 시장 전체 대부분 섹터가 빠졌거든요. 로봇이라든가 오늘 반도체 같은 종목들도 그렇고 시장 전체가 빠지는 이슈예요.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121선까지 부근까지 밀린 상황이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지수를 좀 방어해줬음에도 불구하고 21선이 깨진 상태에서 이게 이제 여기서 하락을 더 가게 되면은 또 하락폭이 클 수 있는 그런 위치라서 약간 변곡이 될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오늘 밤에 있을 이제 미국 CPI 지표 발표라든가 내일 목요일에 있을 없이 동시만기에 대한 그 불안감도 일부 좀 작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까지 빠진 게 되게 질이 안 좋고 거래량도 좀 적게 없을 때 좀 빠지고 이럴 때 많이 흔들리고 툼에 나옵니다. 오늘 그래서 2차 전지 쪽에서는 오늘 장중 툼에 나왔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 방송에 나올 때마다 2차 전지 신규로 보신 분들에 대한 강조드린 거는 충분히 본인 스스로 공부해야 된다. 왜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 이해가 되지 않으면은 누구 때문에 뭐 샀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어차피 그렇게 되면 흔들려요. 흔들려서 견디지 못하고 길게 끌고 가지도 못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방송에서 얘기하는 이유는 사실은 신규로 보시는 분들보다는 기존에 2차 전지 투자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장기 투자를 계획하시고 계신 상황에서 지금 힘들게 버티시는 분들을 위해서 사실 저는 나온 거고요. 신규로 관점에서는 어차피 공부하고서 느끼지 못하면은 설명해도 이건 받아들여 못해요. 게다가 또 저점 대비해서 많이 올라왔고 올해도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냥 뭐 제 말 듣고 샀다 해더라도 못 팔고 팔거나 그리고 원망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런 건 중요하지 않은데 장기 투자를 해야지 수익이 날 수 있는 산업의 섹터인데 이거를 이제 단기적으로 사고서 바로 올라가기 이렇게 바라게 되면은 어려워요. 지금 그리고 같은 공매도 지금 공격을 심하게 받고 있는 상황이고 2차 전지 관련된 노이즈들이 많은 상황에서는 갖고 계신 분들 위주로 좀 잘 버티시는 걸 말씀드리겠고요. 저는 뭐 신규 관점에서도 뭐 지금이라도 괜찮다고 보긴 하는데 이거는 어쨌든 본인 스스로가 학습이 선행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코프로에 대해서는 기존에 들었던 매수세가 그냥 아예 멈춘 상황이에요. 거의 관마. 주가가 흘러내리도록 좀 거의 방치한다고 볼 수 있겠고 증권사에서 얘기하는 최전지 종목들 특히 양극재 기업들 밸류 뭐 2030년까지 반영했다 이런 것들은 믿지 마시고 그리고 1년 전만 해도 지금 실적 컨센서스가 지금 다 절반 이하였잖아요. 또 바뀐다니까요. 주가 빠지면 노이즈가 생기고 거기에 따라서 더 빠질 거 걱정 나오고 온갖 얘기들 약재들이 막 쏟아지거든요. 그럴 때 잘 버티셔야 돼요. 주가 위치로는 거의 바닥권에 왔다라고 그렇게 좀 인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그 하락을 멈춰 돌아서는 게 중요한데 뭐 머지 않았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2차전지 빠진 종목들은 일단은 뭐 휴스킷 이후에 이제 단기 오버슈팅이 좀 나왔고요. 여기에 따른 차익 매물이 일단 발생했고 그리고 대주주 양도세 문제가 걸렸던 분들이 좀 차익을 일찍 하신 분들 좀 있는 것 같고요. 7월 26일부터 해서 지금 공매 공격이 좀 많이 들어왔는데 MSCI 편입 당일날 이거 UBS를 포함해서 패시브 자금이 이제 MSCI 자금이 1조 들어왔는데 9천억 정도 동시효과에 공매도 치는 모습들이 나타나서 최근에 공매도 잔고가 급증을 하고 있죠. 그래서 공매도 쪽에 총 공격이 좀 들어오는 상황이고 그에 따른 각종 뉴스라든가 노이즈
매수들이 많이 발생했고요. 그리고 에코프로 주주들 중에서 일부 포스코홀딩스로 좀 이동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좀 일부 있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어제 아침이랑 오늘 뉴스가 나오긴 했는데 프로 FTS 글로벌 지수 3개 편입된 얘기가 좀 잘 안 나오더라고요. 오월드 지수, 샤리아, 멀티네이셔널 지수 편입된 거는 글로벌 지수 편입만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 월드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6월달에 편입됐던 그 ET 100과 ET 50과는 좀 다르게 거기는 이제 환경 관련 매출이 높은 기업을 뽑은 거고, 이거는 전 세계 전 섹터를 포함해서 그 내에서 선정된 거라서 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고, 샤리아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슬람 종교법 위배되지 않으면서 재무 건전성이 높은 기업 을 편입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멀티네이셔널 지수 같은 경우에는 해당 기업이 속해 있는 대륙 밖에서의 이윤이 30%를 넘어야 되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큰 이유라 보는 거는 3분기 양극재 기업들 실적 둔화 우려죠. 이렇게 판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실적이 좀 컨센보다 미치지 못하지 않겠냐. 수출 데이터가 좀 그런 걸 말해줬고, 그래서 그 양극재 기업 같은 경우는 주가를 나중에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수출액 데이터랑 거의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출액이라는 게 이제 판가랑 수량을 곱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수출액이 데이터가 우상향하게 되면 주가도 우상향하게 되고, 떨어지면 주가도 같이 이제 조정을 받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기 때문에 수출액 데이터 잘 체크해야 되겠고, 그리고 보통 8월 달에는 테마주 장세인데 이번에는 이제 초전도체라든가 맥신이라든가 로봇테마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셌고요. 그리고 AI는 이거 테마로 보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실적이 아직은 나오지는 않지만 매출은 성장성이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대감이 높긴 한데 그게 워낙 세다 보니까 여전히 9월까지도 좀 연장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외 종목들이 조금 부진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이 주가 조정이 나오다 보니까 K배터리라든가 2차전지에 대한 그 비관 원조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시피 한 상황이라서 굉장히 투자 심리는 불안하죠. 그렇게 되면 이제 좀 흔들리게 되면 가인이 팔게 되고 수급 이탈에 나오게 되는데, 다만 이제 2차전지 종목은 아직은 이제 에코프로 빼고는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진 않았거든요. 판매서가 들어오지 않고 에코프로가 먼저 지금 들어온 상황인데, 최근에는 공매도가 많이 들어오는데 에코프로에 대해서는 기존에 들었던 매수세가 그냥 아예 멈춘 상황이에요. 거의 관마. 그러니까 주가가 흘러내리도록 지금 거의 방치한다고 볼 수 있겠고, 이유는 이제 노이즈도 있고 그리고 공매도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어디까지 하나 좀 지켜보는 것 같습니다. 2차전지 공매도 대전이라고 표시를 해놨는데, 확실히 여기 에코프로,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 홀딩스,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 이 5종목이 공매도 잔고 상위 5종목이거든요. 다 2차전지에 몰려있고, 그리고 공매도 비중 같은 경우도 코스피 같은 경우에 저 약간 분홍색 같은 경우가 외국인이고 짙은 빨간색이 이제 기관인데, 코스피도 지금 보시면은 외국인 70%, 기관이 한 30% 정도 평균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대략 60에서 70%, 기관이 한 40에서 30%, 40% 가까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코스닥 쪽에서는 기관들이 좀 더 공매도를 많이 치는, 저기 에코프로라든가 에코프로 BM은 코스닥 종목이지 않습니까? 코스닥 1, 2종목에 많이 있기 때문에 저게 뭐 납득이 되겠죠. 뭐 해지 목적도 있을 것이고요. 뭐 롱숏 전략에 의한 것도 있을 것이고, 뭐 시장 조성자에 의해 있는 것이고, 공매도를 큰 수익을 내기 위해서 또 뭐 여러 가지 자기 포지션에 따라서 발생을 하게 되는 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게 이제 공매도 순 기능도 있다고 이렇게 하는데, 뭐 사실 주가를 하락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너무 고평가된 거에 대해서는 그걸 또 수익을 또 내는 수단 중에 하나라서 자체로 이제 뭐 이렇게 나쁘다 아니다 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다만 이제 지금 진행된 형태가 이제 불법 공매도 이런 게 문제거든요. 무차입이라든가 그리고 불법적으로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지금 가장 좀 문제라서, 이게 이제 전산화가 된다면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을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전산화가 안 되고 다 수기로 지금 하기 때문에 무차입 공매도를 해도 이거래 인해 상환해버리면은 문제가 안 되니까 불법 공매도, 무채 공매도가 있을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2차전지 투자하신 분들은 그런 상황에 대해서 지금 많이 의심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게 셀트리온이죠. 이거 셀트리온 차트인데요. 저게 이제 여기 그 앞에 장대 한번 쫙 뽑은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저기 부분이 휴스키 터진 자리고요. 2018년도 고점을 넘어서 터지면서 쭉 급등한 자리가 휴스키 터지면 저렇게 올라간 거고, 그 위에 조정받고 다시 올라간 거는 이제 코로나 때 코로나 치료제 이런 이슈로 좀 올라갔다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2011년도 그래서 2014년도 이 박스가 상단을 15년에 뚫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1차 발생을 했고, 그리고 다시 조정받고서 한 번 더 튀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에코프로 같은 경우나 포스코홀딩스 이런 기업들은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은 장대에 çok 크게 나오기 전 그 정도 느낌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테슬라 사례입니다. 테슬라. 이게 이제 여러 공매도들이 많이 도전했다가 다 그 숏스퀴즈 당한 사례거든요. 보시면은 저기 이제 한번 숏스퀴즈 터져가지고 쫙 급등 나왔죠? 가장 앞에 부분 쭉 올라와서, 그리고 나서 쭉 뺐습니다. 뺀 자리가 처음 급등 나와서 했을 때 그때까지 뺀 거예요.
그리고 저걸 살짝 깼어요. 이전 고점을 살짝 깬 자리까지 눌러놓고선 다시 이렇게 치고 가는. 치고 해서 쇼트 터지고 눌렀다 한 번 더 터지고 이런 그림인데 지금 그 에코프로라든가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 BM 특히 에코프로 BM과 포스코 퓨처엠은 저 지금 조정 장대양봉 있었잖아요. 저 십자 밑에 고기를 그 깬 자리 이 정도까지 지금 조정 받은 구간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보시면 되겠고 에코프로랑 포스코 홀딩스는 거기까지 내려오지는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에코프로 BM이랑 양극재 기업도 지금 걔네들이 좀 더 강한 편이죠. 조정을 좀 덜 받았기 때문에 양극재 쪽은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은 거의 다 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덜 빠진 쪽 홀딩스랑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좀 더 지금 타겟이 되는 것 같아요. 공매도 공격도 많이 받고 있어가지고 최근에 갑자기 좀 빠졌는데 이것도 얼추 이제 가격적으로는 빠진 만큼 빠졌어요. 그리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지금 DMI 플러스가 지금 5까지 떨어져가지고 ADX DMI 플러스 지표를 보면은 0에서 100까지 있는데 10 아래 특히 5까지 떨어진 거는 굉장히 낙폭 과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구간에서는 언제든지 급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잘 버티셔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드리겠고 지금 2차 전지 쪽의 구간은 저 이제 1차 쇼식이 터져서 전저점까지 터치하는 저 정도 구간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매도를 대해서 우리가 뭐 대비할 수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이걸 대비는 쉽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공매도가 직접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사실 명분이 되게 중요한데 왜 빠졌는지, 그러니까 기업에 문제가 생겼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럼 정말 산업에 문제가 생겼는지 그런 게 아니면 그냥 버티는 게 맞는 거죠. 내가 이제 이런 거를 견딜 수 없으면은 빨리 뭐 털어야겠지만은 산업과 기업에 대한 분석이 되고 그리고 장기 투자할 수 있고 견딜 수 있으면 견디는 게 맞는 거고요. 지금 중요한 거는 지금 갖고 있는 계신 분들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은 빠질 만큼 빠졌기 때문에 견뎌내셔야죠. 그리고 아까 제가 그 테슬라 차트 보여드린 이유가 쇼스틱이 터지고 나서 그 돌파했던 그 전저점, 그 전고점을 깬 자리까지 왔거든요. 지금 딱 에코프로 비엔과 포스코 퓨처의 양극재 기업들이 그 자리예요. 그 양극재 지주사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그 정도가 떨어지지 않은 것 뿐이고 그래서 주가 위치로는 거의 바닥권에 왔다라고 그렇게 좀 인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언제 돌아서느냐, 요게 그 하락을 멈춰 돌아서는 게 중요한데 뭐 머지않았다고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여기서 추가적인 조정을 좀 제한될 볼 수 있겠고요. 일단은 그 올해 장비 쪽은 뭐 수주 모멘텀도 있는데 양극재 쪽도 우리 연말 수주 모멘텀도 많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올해가 될지 내년 연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LG 엔솔 간의 에코프로 비행 간의 계약 얘기도 있고 그리고 지금 배터리 기업들의 캐파상 그 지금 양극재 기업들이 대규모 수주 사이클 도래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수주 모멘텀들이 아마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게 큰 반등의 트리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LG 엔솔과 에코프로 간의 양극재 협업 행보에 대해서 나왔고요. 에코프로 BM이 그 NCMX 양산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런 거 쓰는 거는 엔솔밖에 없다. 이런 이유 때문에 애초에 이제 에코프로 BM이 엔솔과 기타 업체들한테 납품하기 위해서 NCMX를 개발을 한 것도 있어서 이게 되게 규모가 좀 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주가가 이제 지금 바닥이라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요 그 수출 데이터랑 이제 2차 전지 기업의 이제 주가의 비교인데 여기 이제 양극할 문제 수출액 데이터거든요. 여기 이제 세종 데이터라는 곳에서 만든 그 자료를 좀 가져왔는데요. 지금 최근에 양극재 판가 많이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리튬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광물 가격으로 해서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Q는 지금 증가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곱하니까 이제 그 전체 물 수출액은 좀 그 7, 8월달에 반등이 좀 나온 거예요. 박스를 빨간색을 친 게 지금 수출액이 쫙 급증하고 있잖아요. 저희 보시면. 근데 저게 2022년도 라인이고요. 그리고 올해 좀 더 연초에 그 상반기 올라갔다가 수출액 데이터가 조금 조정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하반기랑 내년에 더 올라가겠죠, 당연히. 파가 올라가고 수출도 증가하니까. 근데 저 그림이랑 옆에 에코프로 BM이 주봉 차트거든요. 그냥 느낌을 봤을 때 이게 차트가 거의 비슷해요. 저기 58만 원까지 간 거에 오버슈팅을 좀 빼고 나면은 모양새가 상당히 비슷하고 그리고 수출 같은 경우도 판가도 3분기가 저점으로 좀 보는 상황이라서 하반기에 4분기 때 또 반등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주가는 이제 3분기 실적 부진에 대해서 좀 가격적으로 반영이 얼추 된 거고 이에 따라서 이제 4분기 때 수출 데이터 올라가면은 주가는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얘기는 지금 양극재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이 지금 미래 뭐 7년 2030년까지 땡겼다 이게 말이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지금 저 수출 데이터의 그림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거고 저게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2022년도 부분인데 저렇게 많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에코프로 BM의 주가가 작년에 떨어졌어요. 영업이익률이 230% 정도 증가를 했는데 주가 빠졌어요. 그러면 이제 그만큼 올라가도 상관없잖아요, 주가가. 실적이 230% 올라갔으면 주가도 250% 올라갈 수도 있는 건데 오히려 하락을 했거든요. 그 각종 노이즈로 인해서 그게 올해 연초에 바로 반영이 된 겁니다. 요 올해 초부터의 저 차트 모양과 저 양극재 수액 데이터 이 차트 모양 거의 흡사해요. 그러면 저걸 봤을 때는 양극재 기업들은 월간 또 분기당 실적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인다. 안 좋으면 조정받고 좋으면 더 올라가고 그렇게 봐야 되는 게 맞지 않나
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이거는 이제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코프로도 보면은 작년에 영업이익률이 대략 670%인가 뭐 700 정도 올랐는데 주가 빠졌어요. 그래서 올해 이제 저 80만 원 있는 쪽 라인이 딱 그만큼 반영된 거고요. 그리고 2019년도에 대비해서 작년에 영업이익이 뭐 1194% 보이게 했는데, 그러니까 뭐 그렇게 원래 올라갔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작년에. 근데 주가 빠졌기 때문에 그게 올해 연초 한 번에 반영이 됐고, 그리고 저 넘어선 82만 원을 넘어선 구간에서는 올해 실적 부분이 반영되는데, 올해 상반기보다는 에코프로의 추정 실적이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런 명문상으로는 좀 에코프로 BM의 실적 추정이 떨어지기 때문에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데, 다만 지금의 하락은 좀 인위적으로 누른 감이 없지 않아 있다. 그 공매도에서. 그리고 장중에도 보면은 특정 증권사에서 특히 삼성증권에서 에코프로 같은 거 매매하는 거 보면은 처음에 매도 쫙 했다가 많이 빠지면 도로 뭐 2, 3만 주 샀다가 좀 올랐다가 또 매도 또 이럴 때 반복하면서 이렇게 눌러가면서 물량을 롤링을 하면서 지금 인위적으로 좀 주가를 누르거든요. 그게 억지로 주가를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나중에 튈 때 세게 튀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그런 걸 염두에 두시고 지금 잘 인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아까 증권사에서 얘기하는 이제 뭐 밸류에이션 이런 것들 안 믿는 이유 중에 하나가 2022년도만 해도 1분기만 해도 에코프로 PM 매출 컨센서스가 2조에서 3조였어요. 그 작년에. 그리고 올해 4조, 내년에 6조 정도 해서 컨센서스가 대체로 형성이 됐었는데, 그때 얘기했던 게 에코프로, 그러니까 양극재 종목들 밸류 3년 땡긴 거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작년에 매출이 에코프로 BM이 5조 3천억, 올해 한 8조에서 10조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러면서 그 3년 땡겼단 말이 사라졌어요. 사라졌다가 올라가니까 갑자기 또 뭐 2027년, 2030년까지 밸류 땡겼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은, 결과적으로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가 작년에 영업이익이 한 3배에서 7배 정도 올랐기 때문에 딱 그만큼으로 연초에 올라갔어요. 4월까지 올라간 게 딱 그만큼 올라간 거고, 그리고 2021년도 실적 대비해서 올해 상승폭 생각하면은 뭐 에코프로 한 10배, 11배 정도 되고, BM도 그 상승폭 맞고 올라갔는데, 쇼스퀴즈 터지고 나서 약간 오버슈팅 발생한 거예요. 에코프로 BM이랑 에코프로도.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오버슈팅에 따른 차익과, 그리고 또 이제 3분기 실적이 좀 부진하고 실적 전망치 하향에 따라서 이것도 반영된다. 그게 이제 수급까지 포함된 이슈라고 볼 수 있겠고요. 실적 반등하면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기차 보급률이 한 50% 정도 되는 시점인데, 그게 한 2027년도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제 반영이 좀 만약에 좀 된다고 하면은 주가의 고점은 한 2025년에서 2026년도 정도 사이가 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좀 보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보여드린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면은 배터리 기업들 캐파라든가 양극재 기업들도 2025년부터 캐파가 갑자기 많이 급증해요. 다 맞춰져 있어요. 전기차 기업들의 신체 양산도. 그래서 2025년도가 전기차 시대의 가장 성장률이 되게 높은 그런 불꽃이 튀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보고, 그때 어느 정도 고점이라고 싶을 때 그때 매도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2025년도와 2026년 사이 정도가 2차전지의 어떤 주가의 피크, 1차 피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가가 또 이제 뭐냐면은, 아까 이제 특히 지금 공매도 많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고점은 공매도가 포지션이 끝나야지 고점 나옵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게임스타 사례가 있었고요. 이게 게임스타 같은 경우도 휴스퀴터에서 막 급등했다가 공매도가 포지션 다 청산한다고 하면서 그때부터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공매도가 많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거를 이제 투자 자체는 2025년으로 보겠지만은 이 단기 지금 좀 더 보다 짧은 기간에 주가 고점은 이 공매도 포지션이 청산되는 시점이 단기 고점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고, 이거는 이제 쇼스퀴즈가 발생했을 때 전제했을 때인 거고, 지금은 이제 대장주가 사실 에코프로거든요. 그래서 그 종목이 못 가면 못 간다고 지금 다들 보고 있기 때문에 공매도도 거기다 집중돼서 지금 공격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 원래 시가총액 더 많은 종목이 공매도가 많아야 되는데 에코프로가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대장인 거예요. 그래서 그간의 전쟁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공매도 쪽의 공격이 좀 더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고, 그 전보다 외국계 창고도 더 많아졌고 자금도 크게 들어온 상태인데, 여기에서 이제 그걸 이제 버티는 사람들 쪽 입장에서는 좀 이탈이 좀 제법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에코프로는 5월부터는요 개인들의 종목이 아닙니다. 그게 이제 5월 말부터 보면은 개인들이 2조 이상 그 매도를 했고 외국인이 이 정도 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은 다 올린 종목이에요. 그리고 이제 7월 26일 전에는 이제 영국 자금, 쇼스키 당한 쪽에서 이렇게 올렸고, 그 이후에는 이제 장기성 자금들이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데, 최근에 외국인들의 그 누적 수급이 멈췄어요. 그러니까 빠지도 않고 옆으로 약간 누운 상태라서 좀 관망을 하고 있고, 여전히 공매도는 계속 발생하니까 이제 주가는 빠졌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게 뭐 천년만년 계속 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좀 오래갈 이슈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2차 전지를 선택했던 이유 중 하나가 일단은 해자가 있고 기술적인 그리고 전 세계 탑급에 있고 그리고 중국보다 경쟁력이 높죠. 그리고 이제 갑에 위치해 있는 기업들 비즈니스 위치에서 앞단에 먹이사슬 상단과 갑에 있는 기업들을 위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우리가 경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중국보다 월등하게 앞서 있으면서 그리고 중국이 쉽게 따라오지 못하는 분야 특히 이제 그게 양극재 쪽이 그게 제일 강하고 배터리 쪽이고요. 미국의 정책 지원을 받는 쪽이고 앞으로는 그 보조금의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전기차 시장이 급상승한 것도 결국 보조금 때문이고 지금 유럽이라든가 특히 미국이 급상승할 수 있는 특히 미국이 급상하는 이유도 지금 보조금 반도체도 그렇고 배터리 산업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투자가 막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조금이 시대인 만큼 보조금이 많이 들어가는 쪽에 산업을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을 사례로 그냥 들은 거잖아요. 그 양극재 수출 데이터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더라. 무슨 얘기냐면은 에코프로 BM의 분기 실적 가지고 봐도 똑같아요. 지금의 주가 위치는 실적이 오른 만큼 올랐다가 약간 오버슈팅 나왔다가 주가 조정을 받아서 실적의 상승의 교육이보다도 지금 주가 낮은 위치에 들어갔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고요. 이제 증권사에서 얘기하는 2차전지 종목들, 특히 양극재 기업들 밸류 뭐 2030년까지 반영했다 이런 것들은 그냥 믿지 마시고 그리고 지금에 나온 캐파도 지금 확정된 게 아니고요. 1년 전만 해도 지금 실적 컨센서스가 지금 다 절반 이하였잖아요. 그러니까 절반 정도였잖아요. 또 바뀐다니까요. 2030년도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바뀔지 모르잖아요. 산업의 성장이 어떻게 더 커질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예정된 일정도 있잖아요. 아까 뭐 배터리 기업들의 생산 캐파 일정이라든가 양키 기업들 캐파 일정도 봤을 때는 전기차 생산 일정도 봤을 때는 2025년도를 명확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2025년까지는 일단 가보고 나서 그때 고점 여부를 판단해도 늦지 않을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조정이 되다 보니까 거의 그 지수도 2개월 정도 좀 조정 받은 것 같은데 많이 힘드실 건데요. 지금은 하락장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상승장에서의 이제 과정에서의 이제 다시 또 금리 이슈도 불고 뭐 CPI 얘기도 불고 하다 보니까 조정이 들어왔는데 이런 것도 잘 견뎌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너무 이제 급등 테마주 쫓으시는 것보다도 그 구조적 성장주에 장기 투자하신 쪽이 장기적으로 계좌 수익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약간 이제 단기적인 시세를 이제 고점에서 내가 팔아가지고 저점에 사고 이걸 좀 원하시는 분들 있는데 그게 쉽지 않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하시는 분들 보면은 뭐 잘 하신 분들 좀 드물고 좀 있으신 분들 계시는데 거의 드물고 생각보다 얼마 떨어지지 않는 가격에 대부분 재매수를 하게 되고 오히려 내가 판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매수하시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제가 그 2025년 정도까지는 투자를 이어간다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가시는 게 잘 않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좀 견뎌내시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큰 과실을 이제 맺기 위해서는 이렇게 좀 이렇게 장기 투자 위주로 하시는 게 지금 좋을 것 같고요. 너무 이제 포트를 한 군데 너무 몰아버리게 되면은 좀 그러니까 그래도 좀 몇 종목을 좀 나눠서 분산 투자 좀 하시고 그리고 신규로 만약에 하시는 분들은 자금을 최대한 나눠서 매수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다른 방송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이렇게 조정받을 때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빠지고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금을 좀 쪼개서 하시고 이미 다 태우신 분들은 지금 버텨야죠. 지금 그렇게 버티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더 떨어질까봐 여기서 팔아가지고 더 떨어지면은 사겠다 하잖아요. 안 오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많이 빠졌을 때는 이게 내가 더 떨어질까를 걱정하기보다도 언제 반등 나올지를 기다리는 일단 지켜보시는 게 맞고요. 올라가서 오버슈팅 나올 때 그럴 때는 좀 여기서 더 갈지보다도 그럴 때 이제 좀 줄여볼까 할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맞지 다 떨어져서 여기서 뭐 더 떨어질까 봐 걱정해서 뭔가 대응을 하겠다고 하면은 그게 패착일 수 있습니다. 며칠 만에 올라갈 종목 이런 거 자꾸 찾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순환매 자꾸 찾는 거 이런 이벤트 때문에 뭐 이번 추석 중추절에 중국 강이 많이 오니까 중국 관련 종목들 이번 해볼까 그렇게 이벤트 따른 이벤트 드리븐 전략이 이렇게 딱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맞을 때도 있지만은 물렸을 때 이벤트 끝났을 때 들고 있으면은 물려서 그게 잠깐 해보려고 한 게 2년 3년 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건 좀 피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테마 쪽에서도 이제 실적이 안 나오는 종목들에 대해서 너무 이제 그 성장성만 보고서 하기에는 그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대감이 반영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검증의 단계가 필요한 단계가 있는데 실적을 받침되지 않는 종목들이 어떤 성장성이라든가 어떤 모멘텀으로 올라갔을 때는 그 너무 열광할 필요 없이 좀 그것도 차익을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2차전지 쪽에서는 지금은 이제 센티가 많이 안 좋아요. 주가 빠지면 다 그렇거든요. 주가 빠지면 노이즈가 생기고 거기에 따라서 더 빠질 거 걱정 나오고 온갖 얘기들 약재들이 막 쏟아지거든요. 그럴 때 잘 버티셔야 돼요.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이제 공부가 되셔야 되고요. 특히 이제 왜 미국을 중심으로 봐야 되는지 그걸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게 IRA법이라든가 CLA법 그리고 왜 광물과 양극재 기업들을 중심으로 봐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런 것들 이해되시면은 뭐 이런 장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대 4천만 톤이에요. 압도적인 글로벌 1등 매장량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중국이 뭐 세계 1위 완전히 뒤바뀔 가능성이 매우 높다. 중국 업체들한테는 굉장히 큰 리스크 요인이고 국내 업체들한테는 굉장히 큰 기회 요인이다. 2024년은 의 해가 되지 않을까.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죠. 100% 올랐는데 뭐 엄청나게 올랐다고 말하기도 어려운 거죠. 제일 중요한 게 양극재 업체들이 제일 주가가 좀 많이 빠졌는데요. 양극재 업체들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리튬 판가죠. 그래서 탄산 리튬 가격이 고점 대비 40%가 넘게 빠졌죠. 최고점 305.5 위안을 찍고 나서 거의 180 위안까지 빠졌으니까 엄청나게 많이 빠졌고요. 수산화 리튬 2달 전에 47,000불이었고 그게 4만 불까지 빠졌고 지금은 이제 뭐 3만 불 중후반까지 빠졌으니까 수산화 리튬 기준으로도 역시나 35% 이상 빠졌습니다. 그래서 리튬 가격 빠지는 게 굉장히 좀 양극재 업체들한테 부담이 됐고 양극재 업체들 주가를 굉장히 강하게 하방으로 누르는 압력 요인이 됐었고요. 이게 추세적으로 계속 이어질 거냐, 그래서 추세적으로 당분간은 리튬 가격 판가가 좀 계속 빠질 거로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거는 이제 수출 가격만 빠진 게 아니라 수출 물량까지 감소한 부분이 있었는데 7월달 들어서 굉장히 에코프로 비행과 LG화학이 있는 청주에서 출하량 증가가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물론 가격은 빠진 상태입니다. 물량 Q가 늘어난 거죠. Q가 약 37% 정도 증가했고 8월 달에 데이터도 나왔는데요. 8월 달도 처음으로 전월 대비 0.9%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0.9% 수치는 작지만 증가세로 돌아섰다는 거고요. 8월 달에는 포항의 포스코 퓨처엠의 데이터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7월 달에는 청주, 8월 달에 포항이 전월 대비 지금 587톤 늘어나면서 12.2% 증가했고요. 처음으로 7월, 8월 모두 수출량이 전월 대비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양극재 출하량 자체가 역대 분기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그 말은 물량이 늘어나는 부분이 가격 떨어지는 부분을 좀 보완할 거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LNF가 있는 대구 지역은 수출량의 회복세가 좀 더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테슬라의 그 라인 업그레이드, 테슬라가 이제 고가 차종을 더 많이 포지션을 늘리겠다는 거에 따라 LNF가 좀 타격을 받고 있지만 LNF 또한 이제 테슬라 외에 다른 완성 차종 아니면 테슬라와 또 다른 형태의 장기 공급 계약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4분기에 좀 판가가 좀 회복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양극재 판가 빠지는 부분은 새로운 사실이 아닙니다. 시장에 이미 다 알려져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당연히 정상화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23년, 24년, 2년 동안 일시적으로 리튬이 공급이 줄 수는 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2028년, 2030년까지 철저하게 리튬이 수요가 부족할 것이다. 심지어 미국 CNBC의 피치솔루션 연구기관 BMI 보고서에 따라도 2025년부터 전 세계가 리튬 부족 사태가 다시 급격하게 가속화될 것이다. 그래서 이유는 중국 전기차용 리튬 수요 자체는 연평균 20% 넘게 성장하지만 23년, 24년 일시적으로 공급이 늘어날 수는 있지만 24년부터 다시 공급량이 급속하게 줄어들어서 수요와 공급 대비 철저하게 수요가 더 초과되는 상태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S&E 리서치만 굉장히 좀 잘못되게 투자자들 혼선시키게 공급보다 수요가 훨씬 부족할 거라고 오버 서플라이라고 S&E 리서치만 밝혔지만 대부분의 글로벌 리서치 업체나 오스틴 디바니 같은 호주 광산회사 또한 모두 다 리튬이 24년 일시적으로 공급 가격이 올 수 있지만 급격하게 25년부터 리튬이 철저하게 초과 수요 상태가 된다고 밝혔기 때문에 당연히 리튬 가격은 높은 가격을 유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양극재 판가 빠지는 부분도 저는 조금 일시적인 노이즈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중국과 관련돼서 아주 따끈따끈한 소식에 의하면 마르코 루비오 상원 의원이 바이든 행정부의 CATL이 IRA 보조금 받지 못하도록, CATL은 자본 투입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IRA 세액 공제 혜택을 받으려고 꼼수를 부렸지만 마르코 루비오 상원 의원이 바이든 행정부에 이 보조금 받지 못하도록 법안 발의한 게 아마 구체화될 거고, 포드하고 CATL 파트너십조차도 미 하원 세입위원회랑 미중 전략 경쟁 특위위원회가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CATL 포함해서 세계 8위 배터리 제조회사인 중국의 EV 에너지까지도 영향을 미칠 거고, 너무 잘 아시는 고션 하이테크, 고시안조차도 미국 일리노이주에 2조 6,700억을 들어서 배터리 제조 공장을 건설 예정이었는데 이 부분 또한 상당히 타격 제한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포스코홀딩스가 아마 미국의 맥더미 칼데라란데요. 여기가 화산 폭파로 수축으로 생긴 대형 분화구 그 주변 인근에 리튬 공급망이 확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참 석유도 많이 나는 나라인데 진짜 리튬까지 지금 어마어마한데요. 호주 광물 탐사 전문 개발 기업이죠. 진달리랑 포스코홀딩스가 합작해서 미국에 이게 어디냐면요. 오리건주하고 네바다주입니다. 거기에 맥더미 칼데라 요 구역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점토 리튬이 만약에 지금 테스트 진행 중에 있어요. 샘플 테스트 중인데 상업화할 경우에는 포스코홀딩스가 당연히 최대로 수혜를 받고요. 이게 최대 4천만 톤이에요. 4천만 톤이면 어마어마한 양인데요. 기존의 볼리비아 염호가 약 2,300만 톤이에요. 그러니까 그거에 2배 넘는 정도의 압도적인 글로벌 1등 매장량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2등이 아르헨티나의 염호가 2천만 톤이고요. 칠레가 1,100만 톤이니까 1, 2, 3등을 다 합친 정도 수준의 맥더미 칼데라의 점토 리튬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본격적으로 상업화되면 리튬에 대한 역학 구조가 완전히 뒤바뀔 것이다. 리튬의 가격, 리튬의 공급 안정성, 리튬의 지정학적 측면에서 압도적으로 미국이 당연히 1위에 올라오면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미국 전기차 시장에 LG엔솔, SK온, 그 다음에 삼성 SDI까지 풀캐파에 풀가동되면 공정률 85% 감안하면 지금 점유율이 80%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포스코 홀딩스랑 이 호주의 진달리랑 같이 조인하는 게 이 프로젝트를 이미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지금 상용화 지금 전에 샘플 테스트 중이기 때문에 중국 업체들 관련돼서 리튬 가격 빠지는 부분 중국이 리튬 재련 가공에 세계 1위 이거가 완전히 뒤바뀔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사실은 미국 입장에서도 중요한 거고 국내 이제 포스코홀딩스 그다음 에코프로한테도 이거는 부정적인 뉴스는 아니다. 왜냐면 굉장히 미국과 지금 배터리 소재 업체들이 굉장히 견고한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고 심지어 포스코홀딩스는 점토 리튬 프로젝트를 이미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포스코홀딩스는 완전히 지금 아르헨티나 염호 외에도 추가적으로 리튬을 확보하는 거기 때문에 엄청나게 업그레이드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리튬 농도로 치면 8000ppm까지 고농도로 뽑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굳이 중국의 저가형 리튬을 쓸 이유가 없겠죠, 사실. 그러면 당연히 미국 이 맥더미 칼데라 지역에서 포스코홀딩스나 에코프로가 가서 합작법인 형태로 직접 재련 가공하는 업체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럼 중국의 리튬 재련 가공하는 업체가 이 미국의 맥더미 칼데라에 와가지고 재련 가공할 수 있을까요? 그건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당연히 포스코홀딩스나 에코프로가 최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미 미국이 지금 1200만 톤이에요. 그러니까 1200만 톤 갖고 있는 거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칠레 4등이 이제 미국이에요. 이미 1000만 톤 이상의 리튬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 4000만 톤의 점토 리튬이 포함된다는 게 5000만 톤이니까 압도적인 1등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만약에 미국의 점토 리튬이 상용화되면 아르헨티나는 굉장히 지금 고물가 때문에 완전 문호로 개방했어요. 그러니까 리튬 관련 프로젝트가 30개가 넘어요. 근데 지금 칠레랑 지금 볼리비아는 리튬 국유화 하겠다고 하고 지금 빗장 걸어 잠그고 있는데 그러면 리튬의 양 측면, 품질 측면에서 칠레나 현재 1등인 볼리비아의 리튬을 계속 이렇게 빗장을 걸어 담그기는 쉽지 않을 거다. 굳이 칠레나 볼리비아한테 들어가서 실제 프로젝트를 하지도 못하는데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을 받으면서까지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는 중국 업체들한테는 굉장히 큰 리스크 요인이고 국내 업체들한테는 굉장히 큰 기회 요인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가 에코프로 빠지는 동안에 확실히 그래도 덜 빠졌어요. 그러니까 포스코홀딩스는 1월 2일 종가 대비해서는 한 110% 정도 오른 수준이고 에코프로는 최근에 주가가 빠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700% 이상 됐으니까 7배 넘게 차이 나서 그게 급격하게 좀 줄어들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포스코홀딩스의 본업이 이제 철강 쪽에서 드디어 중국에서 철강 감산을 시작하면서 중국 철강 감산하면 철강 가격이 다시 오를 거고요. 그럼 포스코홀딩스가 2분기 때 철강 가격 빠질 때도 1조 3천억 정도 영업이익을 나타냈는데 최대는 1조 7천억 철강에서 영업이익 체력 나오면 1조 5천억만 해도 연간 영업이익 철강에서 6조 나는 사이즈고 포스코 같은 경우는 이제 리튬 관련된 계획이 아주 계속 구체화가 되고 있죠. 22년 발표했던 26년 기준으로 수산화 리튬 12만 5천 톤 하겠다는 게 이제 16만 6천 톤으로 당연히 상향 조정이 됐고요. 2030년 기준으로는 30만 톤이었는데 그게 42만 톤으로 확장이 됐고요. 그게 이제
42만 톤이 여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호주 필바라 리튬, 그 다음에 아렌타 염호 리튬, 그 다음에 점토 리튬, 그 다음에 유전하고 지열염수에서 나오는 리튬. 이 포스코홀딩스가 최근에 캐나다 광산 리튬도 추가를 했어요. 그래서 리튬 매출이 24년에 드디어 아마 톤당 3만 불에 환율 1235원으로 가정해서 계산해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24년에 아마 13,000톤을 스타트를 끊을 것 같고 13,000톤에서 18,000톤 스타트 끊을 것 같고 25년에 27,000톤으로 나올 것 같고요. 26년에 35,000톤. 근데 2030년까지 가동률 뭐 87% 예상하면 매출이 굉장히 급격하게 지금 뭐 2배씩 뛸 거라고 보고 있고요. 양극재 핵심이죠. 리튬만 핵심은 아닙니다. 니켈도 중요한데요. 니켈은 24만 톤, 리튬은 42만 톤. 그 다음 중요한 게 전구체입니다. 지금 전구체 내재화가 핵심이 돼 있죠. 왜냐면 지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전구체 1등인데 국내 전구체 1등인데 상장 안 시키려고 계속 지금 미적미적 늦추고 있는데 아마 상장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지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만큼 국내에서 전구체 내재화율이 높고 그 다음에 전구체의 생산 캐파가 센 데가 지금 없고 기술력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에 따라 지금 전구체 캐파 포스코홀딩스도 당연히 좀 주목을 받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밸류체인이 아주 잘 돼 있고 2026년 기준으로 수산화 리튬의 에비타만 3조 이상의 가치를 받을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포스코 니켈 쪽이 아마 광양 공장에서 2026년 기준으로 7만 톤에서 2030년까지 9만 톤 확장되고요. 중국의 CNGL이랑 2025년에 5만 톤, 그리고 CNGR하고 전구체 합작이 2030년 7만 톤으로 뭐 니켈, 리튬, 전구체 가장 완벽하게 밸류체인을 준비하고 있다. 가장 완벽하게 밸류체인이 잘 돼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발트를 말씀 안 드렸는데 코발트도 한 10,000톤 정도 2030년까지 나오면 리튬, 니켈, 코발트에서 합산 매출만 지금 당연히 13조 이상, 13조에서 최대 17조까지 보고 있어서 17조의 에비타 마진 광석 리튬하고 염호 리튬 평균치 뭐 대략 50%만 잡아도 한 8조 정도 이익이 꽂히는 구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튬의 가치는 2030년에는 최소 22조에서 27조가 더해지는 그림이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 양극재 관련돼서 말씀드리면 포스코 퓨처엠도 장기 목표를 내세웠죠. 2030년까지는 우리 양극재에서 약 36조 매출할 거고 음극재에서 5조 매출할 거다. 그리고 기초 소재까지 하면 포스코 퓨처엠 2030년까지 굉장히 공격적으로 밝혔죠. 이건 기본 세팅이 되어 있어요. 106조 수주 받아놓은 게 있기 때문에 2030년까지 양극재 36조 매출 포함해서 43조의 영업이익 3조 4천억 그림을 보고 있어서 포스코 퓨처엠도 지금 현재 양극재 톤수 기준으로는 뭐 지금 10만 톤 정도인데 내년에 21만 5천 톤, 25년도에 39만 5천 톤, 26년도에 44만 5천 톤, 2030년에 100만 톤. 요것도 양극재 판가를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잡았다. 그렇게 말씀드려서 아마 23년이 에코프로가 굉장히 주도주의 역할을 보였다면 2024년은 아주 조심스럽게 보면 포스코의 해가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죠. 자,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은 이미 2차전지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포스코 퓨처엠도 양극재 매출이 거의 대부분 발생을 하고 있죠. 포스코홀딩스는 리튬 매출이 아직 발생이 안 돼 있어요.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도 2차전지 매출 비중이 커지면서 2차전지 매출 비중이 급격하게 올라갈 때 주가도 가파르게 상승했거든요. 그럼 당연히 포스코홀딩스는 지금 철강의 밸류에이션만 받고 있는 거죠. 근데 리튬 매출이 당장 내년 24년 말부터 발생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리튬 매출 발생한 거에 대한 2차전지 밸류를 이제 완벽하게 주겠죠. 지금 포스코홀딩스 지금 주가 빠져서 뭐 14배, 15배를 2차전지 밸류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왜냐? 리튬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리튬이 마진율이 제일 좋아요. 심지어 양극재만 해도 양극재 5대 천왕에 5개의 경쟁사가 있잖아요. LG와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엠, 코스모 신소재, LNF 이렇게 5개의 경쟁업체가 있는 반면에 리튬은 없어요.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 2개요. 그러니까 당연히 밸류를 더 줘야 되고 7배, 8배 심지어 최고 많이 올랐을 때 150만 원 찍었을 때 1000% 오른 에코프로는 포스코홀딩스보다 수산화 리튬에 대한 광산,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수산화 리튬에 대한 염호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탄산리튬 굉장히 미국에서 싸게 들어와서 가공하는 거고 말 그대로 석유 캐는 것처럼 실제 포스코홀딩스는 리튬을 캐잖아요. 염호에서도 캐고 광산에서도 캐고. 물론 에코프로도 에코프로 글로벌을 통해서 광산을 지금 사들이는 작업을 하고 있고 실제 조인트 벤처 형태로 직접 리튬을 조달하려고 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뭐 넘사벽이죠. 압도적으로 포스코홀딩스가 리튬을 광산에서 염호에서 그 다음에 미국에서 지금 호주 회사랑 지금 조인트 벤처 맺고 있는 것도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호주의 진달리랑 미국의 지금 오리건주 네바다주에서 하는 거는 점토 리튬이거든요. 점토 리튬, 지열염수. 지금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완벽하게 지금 리튬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주가라기보다는 밸류에이션 상에 반영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저는 포스코홀딩스가 당연히 가장 성장 여력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렇다고 양극재 업체도 신규 업체가 못 들어오고 있잖아요. 리튬 관련돼서 채굴하거나 재련하거나 가공하는 업체가 예를 들어 신생 업체가 생겼다고 쳐요. 그러면 그 회사들이 자원을 확보해서 인허가를 획득해서 재련하고 가공하고 양품을 생산하는 데까지 최소 8년에서 최대 13년이 걸린다. 그러면 신규 업체들의 경쟁 구도에 들어서는 순간 이미 포스코홀딩스는 연간 막 아까 말씀드린 최대 목표치인 리튬을 42만 톤씩 이미 생산하고 있겠죠. 그래서 그 경쟁에서 아예 게임이 안 된다. 그래서 포스코홀딩스를 제일 좋게 볼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100% 올랐는데 뭐 엄청나게 올랐다고 말하기도 어려운 거죠. 100%가 많이 오른 거지만 다른 2차전지 밸류체인들 오른 거에 비하면 심지어 뭐 장비 회사인 뭐 윤성 FNC도 300% 넘게 올랐고 DNT도 250% 가까이 올랐고, 그죠? 조그만 회사들 매출 규모 사이즈가 잘 안 되는 회사들, 양극재 업체 중에 코스모 신소재도 300% 400%까지 올랐다가 최근에 주가가 빠져서 210% 뭐 이런데 코스모 신소재보다 포스코홀딩스가 오르지 말란 법이 있나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리튬에 대한 가치가 본격적으로 부과되면 그건 당연히 밸류에이션에 반영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공매도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면 에코프로가 제일 많이 줄었죠.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홀딩스, 에코프로 BM 중에 에코프로가 가장 많이 줄었는데 신기하게도 또 다시 새로운 공매도 세력이 합류하면서 2023년 8월 30일 기준으로 8천억대까지 줄었다가 2023년 8월 31일 1조 7천억까지 다시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9월 15일 데이터 기준으로 1조 현재 5,800, 가장 최신 데이터로 보면 1조 5,800억이니까 8천억대까지 줄었다가 다시 1조 5천억까지 급격하게 공매도가 늘었는데요. 여기에는 뭐 3대 공매도 치는 뭐 JP모건, 모건스탠리, 골드만삭스 이렇게 3개 업체들이 있는데 최근에 보면 하나 UBS가 신규로 좀 편입돼서 그 부분 관련돼서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지들 공매도 치는 세력들끼리도 새로운 세력이 들어오면 당연히 견제할 수밖에 없고 자기네들끼리 뭐 치고받고 싸우기는 하겠지만 이게 과연 얼마나 오래 갈까 그거는 좀 의문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최근에 줄지 않고 그냥 계속 꾸준히 한 9,500억에서 9,700억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뭐 불과 7월달만 해도 한 7천억대까지 줄었다가 지금 굉장히 또 다시 급격하게 늘어난 형태고요. 계속 뭐 에코프로 BM은 순위에서 1등부터 3등까지 그 밑으로 떨어지지 않고 있고요. 포스코홀딩스는 1조 2천억까지 찍었다가 지금 주가가 좀 올라오면서 9천억대까지 좀 줄은 모습이고요. 뭐 여전히 1조 가까이 공매도 세력이 엄청나게 있다고 말씀드리고, 포스코 퓨처엠 역시도 9천억대 가까이 늘어났다가 지금 조금 소폭 줄었지만 주가가 오른 측면까지 감안하면 여전히 7,700억대 정도를 유지하고 있어서 코스피에서 일단 포스코홀딩스, 그 다음에 LG에너지솔루션 이런 회사들 계속 줄지 않고 있다. 코스닥에서는 에코프로 BM, 뭐 LNF가 계속 지금 상위 공매도 순위 계속 있다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2차전지만 유독 많은 건 아니고 뭐 삼성전자도 공매도 치고 네이버도 공매도 치고 이렇게 하는데 2차전지가 아무래도 단기간에 급격하게 오른 부분이 있습니다. 에코프로 마찬가지고 에코프로 BM도 그렇고 그 다음에 최근에 포스코 퓨처엠도 그렇고, 그래서 단기간에 많이 올랐으니까 아무래도 하방에 떨어질 거에 베팅하는 게 확률적으로 높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도 2차전지에 대한 밸류를 뭐 정확하게 계산해 보지 않고 일종의 자기네들이 싸게 못 샀으니까 뭐 그거에 대해서 좀 배 아픈 마음을 가지고 좀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아주 좀 이렇게까지 상품을 만들어서 팔고 싶을까 하는 뭐 KB 자산운용 인버스 산업 쪽에서 인버스 ETF 나온 건 최초라고 하는데 2차전지 ETF 인버스 ETF 만들었는데 그게 조금 안타깝게도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2차전지 약간 좀 최근에 주가가 계속 장기간 부진하니까 실망한 나머지 뭐 250억 넘게 인버스 ETF를 샀더라고요. 그쪽 인버스 ETF로 수급이 들어간 것도 뭐 인버스 ETF에 수급이 들어간 게 뭐 100% 다 개인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일부 개인 물량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수급에 계속 부담 주는 요인들이 있고 하방에 베팅하는 세력들이 많아지면서 2차전지 쪽으로 공매도 세력이 좀 몰리는 것 같고, 근데 공매도 세력이 지금 에코프로 한번 혼줄이 났잖아요. 이것도 얼마든지 좀 혼줄이 날 수 있다고 보는 게, 결국은 무차입 공매도가 뭐 대부분이라고 해도 계속 빌려서 이자를 내야 되는 거고, 지금 이제 에코프로도 그렇고 포스코홀딩스도
그렇고 지금 배당을 주면 그 배당 수량만큼 같이 갚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계속 무한정 계속 수량을 늘리긴 좀 어려울 것이다.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유 수량을 한 놈도 팔지 않고 잘 유지를 할 것 같고 2차전지보다 매력적인 산업이 없는데 어떻게 2차전지 주식이 계속 떨어지기만 합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꾸준히 연평균 40%씩 성장한다는 사실이고요. 2차전지 빠지니까 더 부정적으로 막 이슈를 만들려고 하시는데 그런 분들은 절대 돈 못 법니다. 계속 말씀드리는 24년, 25년 구조적으로 성장주임에 분명한데 가격만 빠졌다? 이런 좋은 기회가 또 다시 올까? 현금 가지고 계신 분 입장에서 현금이 있는데 지금 양극재가 50% 빠지고 에코프로 같은 게 뭐 40 몇 프로 빠졌어요. 그러면 주가는 빠졌는데 그럼 이 회사의 실적이 꺾이면 들어가면 더 빠질 확률이 높을 텐데 그냥 참고만 하세요. 진짜 참고만. 근데 회사에 대한 펀더멘탈은 그대로인데 주가만 빠진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주가라는 건 그 회사 기업을 따라가는 거니까 기업의 실적이 견고하면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그 빠진 주가는 당연히 정상화될 거다. 근데 단기간에 많이 올랐잖아요. 단기간에 많이 오른 거가 지금 빠진 부분이 있고 또 에코프로나 포스코 홀딩스나 포스코 퓨처엠이나 에코프로 BM은 상당히 공매도하고 장기간 동안 공매도의 그런 치열한 개인과 뭐 기관, 개인 대 외국인, 뭐 기관 대 외국인 그런 공매도 세력이 또 치열한 다툼이 있었는데 그게 좀 줄어들어서 수급이 정상화되는 줄 알았더니 다시 또 에코프로니 에코프로 BM이니 포스코 홀딩스니 포스코 퓨처엠 공매도 수량이 또 급격하게 늘어나는 걸 봤을 때 이 상황도 정상화되려면 쉽지는 않겠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엠이 24년, 25년, 26년 계속 매출과 이익이 꾸준히 연평균 40%씩 성장한다는 사실이고요. 매출과 영업이익이 연평균 40% 성장하는데 주가만 빠졌으니까 밸류에이션은 싸진 거죠. 그래서 저는 당장 한두 달은 모르겠지만 계속 말씀드리는 24년, 25년, 뭐 최대 26년까지는 2차전지가 구조적으로 성장주임에 분명한데 가격만 빠졌다? 또 욕을 먹겠지만 야 그거 제가 2차전지 좀 좋게 계속 얘기하니까 뭐 에코프로 30만 원 간다는 막말하는 인간들도 많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분명히 주식으로 절대 돈 못 벌 겁니다. 그래서 에코프로가 30만 원 가면 에코프로만 박살나는 게 아니고 주식시장이 다 박살날 거예요. 그러니까 2차전지 빠지니까 더 부정적으로 막 이슈를 만들려고 하시는데 그런 분들은 절대 돈 못 법니다. 그래서 저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보고 있고요. 2차전지 관련돼서 현금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솔직한 심정으로 이런 좋은 기회가 또 다시 올까? 당장 봤을 때는 너무 힘들지만 신규로 2차전지 못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같이 2차전지라는 구조적인 성장 산업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아닐까? 저는 뭐 그렇게 조심스럽게 좀 긍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 기술적인 접근 방법이죠. 그러니까 물타기가 있고 불타기라는 게 있어요. 물타기는 떨어지는 주가에 주식을 사가지고 평단가를 낮추는 건데 그걸 나쁜 방법이라기보다는 떨어지는 주식을 물을 타서 하는 거는 제 개인적으로는 성공률이 굉장히 낮았고요. 차라리 조금 비싸게 사더라도 떨어지는 걸 멈추고 계속 떨어지진 않습니다. 왜냐? 2차전지가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산업이고 2차전지보다 매력적인 산업이 없는데 어떻게 2차전지 주식이 계속 떨어지기만 합니까? 그러니까 수급이 정상화되면 다시 복귀를 할 건데 떨어지는 걸 멈추고 다시 올라가는 항상 모든 주식은 올라가다 조정받다가 약간 떨어지기도 하고 조정받다가 다시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곡선의 형태를 띠는 거죠. 올라갔다 떨어졌다 조금 올랐다 떨어졌다 다시 올라갔다 그런 곡선의 형태를 띠는데 저는 2차전지가 절대로 구조적인 성장주 중에 주도주라는 생각은 전혀 변함이 없고요. 2차전지가 올라가다 꺾여서 힘들다고 주가 꺾였다고 주도주의 자리를 이탈하냐? 2차전지가 구조적인 성장주가 아니다? 그건 전혀 아닌 거죠. 그래서 저는 주가는 빠졌지만 2차전지가 다시금 여러 가지 하반기의 모멘텀, 그 다음에 리튬 가격 정상화, 주가 많이 올랐다는 거 말고는 악재로 뽑을 만한 게 사실 없어요. 그래서 이미 내가 많이 보유하고 계신 분 입장에서는 물타기는 좀 적절하지 않은 방법 같아요. 저 같은 물타기 하지 않고 그냥 보유 수량을 한 놈도 팔지 않고 잘 유지를 할 것 같고 차라리 내가 현금 여력 있으면 주가가 떨어져서 멈춰서 다시 올라가는 타이밍에 오히려 불타기를 할 것 같아요. 상승 추세에 더 물량을 더 실는 게 훨씬 낫다. 내려가는 추세에 실는 것보다는 추세나 방향성이란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가는 조금 올라가는 추세에는 공격적으로 하시고 내려가는 추세에는 비중을 줄여서 다음 좋은 기회를 노리거나 아니면 비중 줄이기가 너무 비싸게 사서 어렵다. 그러면 버티셔야죠. 최소한 2, 3년을 텀을 말씀드렸는데 2, 3년도 못 버티고 그냥 한두 달 주가 빠지니까 막 진짜 뭐 주식시장 다 끝난 것처럼 얘기하고 그래서 저는 갖고 계신 분들 뼈 아프고 그러겠지만 이번이 진짜 좋은 공부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더
많이 좋은 관련된 자료들 찾아보고 소위 말하는 이번에 진짜 내 찐 투자 실력, 누구한테도 의존하지 않는 투자 실력을 키우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저는 3년 동안의 텀을 봤을 때 2차전지 회사들이 앞으로 계속 성장하면 그 성장하는 만큼의 주가가 반영이 될 건데, 뭐 예를 들어 2030년 거까지 땡겼다, 27년까지 땡겼다, 뭐 2030년까지 땡겼다 치자고요. 땡기지도 않았지만 2030년까지 땡겼다 쳐도 원래 주가라는 속성이 미래 가치를 땡겼다 반영하는 거예요. 그러면 적자나는 AI 회사는요, 역시 적자나는 로봇 회사는요, 실적이 올랐다 내렸다 왔다 갔다 하는 반도체 회사는요, 그런 회사들은 미래의 실적 추정을 안 땡겼습니까? 그거를 2차 전지에만 그런 잣대를 들이대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기존 갖고 계신 분 입장에선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투자하지 말아야 될 회사는 매출과 이익이 급격하게 꺾이는 회사인 거죠. 당연히 실적이 꺾이는 회사. 뭐 포스코 퓨처엠은 매출과 이익이 80%씩 성장을 하는데, 뭐 예를 들어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비엠은 2분기에 예를 들어 실적이 분기당 영업이익이 뭐 1,000억 이상 나왔는데 LNF만 뭐 30억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영업이익이 90% 넘게 95% 빠진 건데, 물론 LNF도 하반기에 실적이 좋아지겠지만 그러면 1, 20% 실적이 빠지는 게 아니라 90% 이상 실적이 빠진다는 거는 당연히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면 에코프로가 장기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성장의 여력이 남아있지만 단기간에, 너무 짧은 기간에 많이 올랐으니까 지금 딱 시점에서 봤을 때는 부담스러울 수 있는 거죠. 그럼 뭐 투자를 피한다기보다 어떻게 보면 타이밍을, 뭐 타이밍이라고 얘기하니까 꼭 단타 같은데 투자의 시기를 좀 적절하게 조절할 필요는 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급격하게 꺾이는 회사를 좀 주의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고객사가 단일 고객사인 거죠. 저는 뭐 LNF 관련돼서 좀 안타까운 사실은 뭐 테슬라가 뭐 단일 고객사지만 전기차 1등이잖아요. 뭐 그렇게 부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단일 고객사 리스크가 저는 회사가 장기적으로 성장하는데 굉장히 큰 우려 요인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렇고, 유독 영업이익률 마진이 박하게 받는다는 거는 그 회사의 뭐 영업력이라든지 그 회사의 원가를 절감하는 그 리소싱 능력이나 이런 거에 되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좀 부족한 회사들, 유독 영업이익률이 떨어지거나 고객사가 다변화돼 있지 않거나, 아니면 매출과 이익이 다른 회사들은 50%씩 늘어나는데 오히려 10%밖에 뭐 늘어나지 않는다든지, 그런 회사들은 당연히 투자를 주의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주가 빠질 때 유독 더 빠지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런 회사들은 그만큼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뭐 개인 투자자의 수급이 좋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하실 거면 제일 센 놈 갖고 매매하시는 게 맞아요. 2차전지 관련돼서도 뭐 에코프로비엠이 여러 가지 노이즈는 있지만 양극재 회사 중에 주가 가장 셌고요. 포스코홀딩스랑 에코프로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물론 에코프로가 제일 셌지만 에코프로가 너무 단기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에코프로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 리튬 관련돼서는 에코프로보다 앞으로 포스코홀딩스의 성장 여력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유일하게 좀 2등주 중에서는 포스코홀딩스가 좋아 보이고, 양극재는 5대 천왕이 다 너무 막강해요. 사실 에코프로 BM도 좋고 포스코 퓨처엠도 좋고 LG화학도 좋고 코스모 신소재도 좋고 뭐 LNF도 이렇게 있는데, 저는 압도적으로 포스코 퓨처엠이 당연히 106조 수주라는 확실한 매출과 실적이 보장된 것도 아주 매력적이지만, LG화학도 사실은 주가만 빠졌지 LG화학의 양극재 캐파는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제 LG화학도 2027년까지 40만 톤, 2028년까지 40만 톤 하겠다고 했고, 그러면 40만 톤 규모면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비엠 다음에 LG화학이 3위거든요. 근데 LG화학이 사실 그 양극재 기술력이나 그 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완벽한 공급처, 그 다음에 LG화학이 가진 양극재에 대한 토텐, 그리고 LG화학이 가진 LG 그룹사의 아주 강력한 이 원자재 밸류체인을 봤을 때, 저는 LG화학은 사실 1월달 연초 대비 6%, 7% 빠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밸류에이션을 치면 24년 PER이 12배니까 저는 유일하게 좀 제일 센 놈 하는 게 맞는데, 양극재 단에서 엄청 욕을 먹어요. 심지어 LNF보다도 못 올랐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 LG화학이 좋아 보일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양극재 단에서는 포스코 퓨처엠, LG화학, 그 다음에 원자재 단에서는 포스코홀딩스가 좀 좋아 보인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달 대비해서 LG화학만 유일하게 마이너스 7%니까 주가가 빠졌으니까 당연히 주목을 못 받고요. LG화학은 제가 보니까 투자 심리가 너무 나빠요. 그러니까 LG엔솔 분할 상장한 것 때문에 욕을 먹었는데, LG화학이 또 양극재 사업부가 속한 기초소재 사업부 중에 첨단 소재 사업부를 떼낼 것이다, 그걸 분할 상장할 것이다, 그런 우려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좀 안 좋은 것 같고, 하지만 LG화학이 양극재 관련돼서
중에서 8.3% 가장 좋은 양극재 5대 천왕 중에 유일하게 8%대 영업이익률 나오고 있고, LG화학도 포스코나 에코프로 못지않게 진심이에요. 원자재 미국의 피드몬트 리튬 광산 이제 당장 상업화하고 있고, 그리고 니켈 관련돼서도 인도네시아랑 합작 맺어서 하고 있고, 전고체 관련돼서도 중국이랑 합작해서 공장 짓고 있고, 전구체도 내재하고 있고, 리튬, 니켈, 심지어 LG화학 같은 경우는 2차전지 모든 밸류체인을 다 하려고 해요. 동박도 하죠, CNT 도전제도 하죠, 분리막도 해요. 근데 LG화학 경쟁력 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양극재만 하는 에코프로비엠이나 뭐 포스코퓨처엠은 양극재도 하고 음극재도 하죠. 그 단일 아이템을 하고 있는 에코프로비엠, 단일 아이템을 하고 있는 코스모 신소재, 단일 아이템을 하고 있는 LNF보다는 저는 LG화학 밸류에이션 더 줘야 되는 게 맞다고. 근데 밸류에이션 못 받는 이유가 있죠. 기초석유화학 사업부가 매출과 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니까. 근데 그게 점점 줄어들어서 LG화학의 양극재가 포함된 첨단 소재 사업부가 기초석유화학 사업부의 이익을 오래 뛰어넘고요. 첨단 소재 사업부 내에서도 LG화학은 평광필름이라든지 디스플레이 패널에 들어가는 소재, IT 소재 쪽이 포함이 돼 있어요. 첨단 소재. 근데 평광필름이나 IT 소재에 들어가는 패널 필름 쪽 소재가 안 팔리면 양극재가 아무리 잘해도 LG화학의 기초소재 사업부가, 첨단 소재 사업부가 실적이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LG화학의 양극재 사업부는 평광필름이 포함된 IT 소재도 같이 잘 돼야 돼요. 그러니까 더 부담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 더 저평가 받고 있는데 내년 PER 기준으로 12배는 말도 안 되는 수준이다. 에코프로비엠은 아마 지금 90배 정도 될 거예요. 90배. 올해 실적 기준입니다. LNF도 60배 가까이 돼요. 포스코 퓨처엠은 100배가 넘죠. 코스모 신소재 당연히 100배 넘고요. 유일하게 LG화학만 올해 기준으로 24배고요. 내년에 12배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LG화학을 갖고 계신 분 입장에서는 너무 마음이 불편하시고 막 욕하시는 분도 엄청 많은데, 그렇다고 LG화학을 팔아서 뭐 코스모 신소재나 LNF나 에코프로비엠으로 갈아탄다? 저 같으면 저는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저는 그때도 뭐 다른 데서도 물어봐서 말씀드리면 양극재는 그냥 포스코 퓨처엠, LG화학 그 두 개만인데, 포스코 퓨처엠이 더 주도주처럼 움직이니까, 주도주처럼 움직인다는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오를 때 더 탄력적으로 더 올라가고 빠질 때 덜 빠지는 거. 그래서 저는 포스코 퓨처엠 7, LG화학 3, 뭐 때로는 포스코 퓨처엠 6, LG화학 4 이렇게 쪼개서 가져갈 것 같아요. 제가 그때 DNT 레이저 노칭 장비 말씀드렸는데, DNT 레이저 노칭 장비는 아무튼 계속 좀 좋을 것 같고요. 레이저 노칭 장비가 이제 신규로 장비에 세팅되는데 많이 쓰일 거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동화 설비하는 쪽도 좀 주목을 받을 것 같아요. 결국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장비주가 제일 좋아요. 근데 기술적으로 제일 진입장벽 높은 전극 공정에 양극, 음극 만드는 공정인 PNT가 제일 좋을 거고, 밸류에이션도 PNT가 제일 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는 게 이제 레이저 노칭 장비가 앞으로 엄청 많이 쓰일 거니까 DNT 같은 회사가 좋을 거고, 그리고 이제 소재단에서 뭐 양극재는 너무 많이 말씀드렸고, 계속 욕을 먹더라도 실리콘 음극재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지금 당장 충전하는 데가 급속하게 늘어나지 않고 있어서 실제 완성차의 충전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에너지 효율만 좋은 게 아니라 충방정도 빨리 돼야지. 당장 내가 차 모는데 막 가다 충전이 안 돼서 쓰고, 뭐 추운 겨울이라고 해서 쓰고, 온도 변화가 심하다고 쓰고, 그러면 충방력 효율이 급격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LFP 배터리의 단점은 충방력 효율이 그냥 최악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LFP가 확실히 늘어나면 LFP의 형편없는 충방전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라도 실리콘 음극재를 갖다 섞어서 써야 돼요. 그래서 실리콘 음극재 관련된 회사, 그리고 실리콘 음극재의 압도적인 1등인 대주전자재료, 그리고 실리콘 음극재가 부피 팽창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잡아주는 CNT 도전재 분산재를 만드는 나노신소재는 계속 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고, 주가 오른 거보다는 사실은 양극재보다 더 주목을 못 받았고, 앞으로의 확장성을 보면 대주전자재료도 그렇고 나노신소재도 그렇고, 양극재가 매출과 이익이 성장하는 것보다 이런 회사들 매출과 이익 성장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크거든요. 캐파를 기준으로 봐도 대주전자재료도 지금 2030년까지 지금 연 3,000톤에서 10만 톤이니까, 저는 그런 회사들한테 당연히 캐파를 그렇게 30배 넘게 키우는 회사한테 분명히 기회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상반기 1월달부터 5월달까지 굉장히 좋았고 6, 7, 8 부진했는데, 하반기는 6, 7, 8만큼 힘들 것 같진 않아요. 공매도도 갚는 상환 수량이 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2차전지 외국인 기관이 뭐 안 좋게 보는 기관들만 있는 건 아니에요. 막말로 장기 투자 물량이 충분히, 장기 투자를 보고 들어가는 자산운용사가 있을 거고, 계속 지금 중국이 심지어 유럽에 꼼수 부려가지고 진출하는 거를 막는 기사도 나오잖아요. 요거 엄청 중요한 기사인데, 유럽에서 전기차 보조금 지원 조사를 통해
중국산 배터리 관세 높일 수 있다. LFP 배터리 가격이 높아질 경우 유럽에서 생산하는 3원계 배터리가 당연히 수요가 더 늘어나는 반사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 뭐라고 그랬냐면 지금 유럽에서 우르줄라 폰테어 라이엔이 EU 집행위원장인데 이분이 13일 날 연례 정책 연설을 통해서 뭐라고 밝혔냐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중국 정부의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한다고 했어요. 근데 유럽 생산 완성차 대비 30% 넘게 거의 덤핑 수준의 중국 전기차,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이 보조금 지원 조사한다고 했어요. 왜냐면 EU 측에서도 당연히 과도하게 중국 전기차가 폭증하는 거에 대한 위기감이 확대가 됐고요. 그래서 EU 배터리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중국 의존도, 핵심 광물에 대한 중국 의존도도 낮추고 그래서 핵심 원자재법 제정을 추진했는데 EU가 어찌됐건 간에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강도 높게 관세를 부과해서 상당히 제재를 할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이 CRMA법 관련돼서도 핵심 광물의 공급처를 중국 의존도 줄이고 아프리카나 남미 쪽으로 다각화할 거라고 보고 있으면 국내 지금 배터리 3사가 이것도 글로벌 부동산 컨설팅 업체 컬리어스에 따르면 이미 지금 71%인데 여기서 점유율 더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지금 LG엔솔이 지금 46%고요. 삼성 SDI가 13%예요. 그 다음에 SK온이 12%. 이거 다 더하면 71%가 넘죠. 그리고 배터리 셀 3사의 생산 능력이 59.5기가와트시에요. 중국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이미 유럽에서 잘하고 있는데 알아서 중국이 떨어져 나가게끔 유럽에서 관세를 엄청 때려가지고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대표적으로 지금 LG엔솔 같은 경우는 폴란드의 브로츠와프 공장 50기가와트시 거기다가 100기가와트시까지 늘리겠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헝가리 이반차에 지금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약 2조 작년에 추가 투자 계획 밝혔고 SK온은 헝가리 코마롬에 2개 공장 운영하고 있는데 SK온도 2조 6천억 정도 추가 투자해가지고 헝가리 이반차에다가 30기가와트시 3공장 지금 설립 목표로 하고 있고 당장 내년 1분기에 가동 목표 예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EU가 중국을 강도 높게 하면 당연히 유럽 잘하고 있다가 북미로 살짝 넘어간 거거든요. 북미가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해서. 근데 다시 유럽 비중까지 높이면 유럽에서 지금 뭐 CATL 제가 매달 데이터 정리해드리는데 CATL 데이터하고 LG엔솔 데이터가 좀 많이 줄었죠. 그거에 대한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걸 계기로 또 급격하게 확대가 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배터리 셀 회사 LG엔솔한테는 이건 굉장히 전 좋은 기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IT 산업과 반도체를 전체적으로 함께 볼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반도체는 IT 산업을 이루는 근간이고 핵심이 되기 때문에 최근 서울에서는 물 들어왔을 때 노져야죠. 대형 평수 아파트 하나, 소형 하나, 한가 하나 바꿔도 돈이 남아. 이것만 아셔도 부동산의 가격 전망을 어느 정도 하실 수 있다.